인공수정을 먼저 시도를 해보고 쉬운 건 아기로 넘어가는 이런 루트가 맞나요? 꼭 이렇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연임신이나 인공수정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많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시험관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는 나이도 35세 미만으로 젊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공수정을 우선적으로 권해보기도 합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오늘 난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엔 참 많이 들려오는 단어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난임을 진단받게 되고 언제쯤 병원에 내원을 해야 될까요? 교과서적으로 난임이란 부부가 피해 없이 1년 동안 보통의 부부관계를 지속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될 때, 이걸 난임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기준에 환자의 나이라던가 혹은 어떤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건 전혀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사실 이 난임의 정의 1년이라는 기간에 크게 얽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이제 임신 시도를 하려고 하지만 40세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임신 계획 중이어도 바로 병원에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혹은 이제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한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진단받으신 산부인과적인 질환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럴 때는 너무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바로 가셔서 나이 상태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난임 관련해서 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나이 모두가 중요한 거 맞을까요? 안타깝게도 주로 나이는 여성의 나이와 연관이 많습니다. 여성의 나이가 난자의 질이나 난자의 개수 그리고 임신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40세 이상이라는 기준은 아내분의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제 임신을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내 나이가 40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난임병원에 내원을 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일단 난임 검사는 생리 한 주기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궁하고 난소 그리고 호르몬 상태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하루에 다 끝내지 못하고 생리 주기를 따라가면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돼요. 보통 처음 시행하는 검사는 혈액 검사를 통한 호르몬 검사입니다. 네. 이 검사는 생리 시작하고 이틀째, 3일째, 보통 이제 가장 생리량이 많은 시점에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모든 호르몬 검사를 꼭 그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꼭 생리 초에만 봐야 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 초에 꼭 체열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체열을 2번 하고 싶진 않잖아요. 우리가 피를 2번 뽑고 싶지는 않으니까 생리 2, 3일째 호르몬 검사를 하면서 이제 나머지 혈액 검사도 보통은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검사가 나팔관 검사입니다. 나팔관이 잘 뚫려 있는지 개통성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검사인데, 이 검사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 이거는 생리 끝난 직후부터 배란이 준비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생리 시작하고 6일째에서 10일째 사이 정도의 기간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팔관 개통성 검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행할 검사는 이제 배란이 잘 되는지, 배란기에 확인을 하게 되겠죠. 배란이 잘 되는지, 그리고 그 배란 준비에 맞춰서 자궁도 임신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행을 하는 난임 검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배란된 후에 호르몬 상태를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분들 시행하는 정자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금욕기간만 좀 지켜서 병원에 와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좋은 건 3일에서 5일 정도의 금욕기간을 지켜서 내원을 하시는 겁니다. 3일보다 짧은 시기에 오셔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정액 양이 좀 적게 나와요. 아무래도 생성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고, 5일 이상, 일주일 이상 기간 동안 사정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오셔서 검사를 해버리면 양과 개수는 많지만 그에 비해서 운동성이라던가 모양이라던가 이런 것이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검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3일에서 5일 사이의 금욕기간을 잘 지켜서 오시는 게 정확하게 정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사가 한 만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릴 것 같고, 이제 남편분, 아내분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네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검사를 쭉 받고 나서 진짜 저희 부부는 임신이 자연적으로 어렵겠습니다라고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시술력 고민을 해봐야 하잖아요. 인공수정도 있고 시험관 아기도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인공수정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인공수정은 사실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정확한 용어는
자궁 내 인공 정액 주입술, 이게 정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연 임신 과정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제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자연 임신에서는 이제 난자는 난소에서 배란이 돼서 나팔관 끝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사정이 된 정자는 자궁을 통해서 나팔관을 통해서 나팔관 끝까지 이동을 해옵니다. 정자의 운동성을 가지고 스스로 이동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나팔관 끝에서 만난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잘 되면 배아, 수정란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 수정란이 나팔관을 타고 자궁 쪽으로 이동을 해오면서 계속 세포 분열을 일으켜요. 그렇게 성장을 해서 자궁 안으로 넘어오고 잘 성장한 배아가 잘 착상이 되면 이제 입시에 성공을 하는 거죠. 인공 정액 주입술은 바깥에서부터 자궁을 다 거쳐서 나팔관 끝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정자를 우리가 자궁 안쪽에 넣어주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 정자를 그대로 넣는 거는 아니고 남편분이 정액을 받아주시면 원심분리 과정을 거치고 약간 농축시킨다고 받아들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좀 농축이 된 정자를 자궁 안에 나팔관 입구 근처에 넣어주는 거라서 일단 정자가 가야 되는 거리를 좀 좁혀준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럼 농축시키는 이유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과정이기는 한데, 이게 정자가 들어가는 것만이 사실 임신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극히 일부분이죠. 수정이 돼야 하고, 그리고 수정이 된 배아가 잘 분열을 하면서 자궁에 넘어와야 되고, 수정과 배아 발달, 착상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자연 임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인공수정이 임신 성공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은 그런 한계점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확률도 높지 않다고 하니까 좀 약간 인공수정 생각하셨던 분들이 약간 실망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약간 조금 더 마지막 희망 같은 시험관 나도 시술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많이 해서 들어본 거는 많지만 제가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이건 또 어떤 시술일까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체외 수정 시술입니다. 체외 수정 시술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공수정 시술과는 또 전혀 다른 시술이에요. 체외 수정, 몸 밖에서 수정을 시킨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몸 밖으로. 그리고 남편분 정자를 받아서 이 정자와 난자를 수정을 시키는 거죠. 연구실에서 하는 거니까 연구실에서 보통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정을 시켜서 발달된 배아를 우리가 잘 크는지 확인을 하고, 잘 크는 배아를 자궁 안에 넣어줌으로써 이식을 해서 시술을 하는 게 체외수정 시험관 악의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은 이게 조금 더 높은 걸까요? 한 2배 정도는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정액 주입술은 정자를 넣어주는 거 외에는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난자의 상태를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그 중에 상태가 좋은 난자와 정자 중에 또 상태가 좋은 정자를 수정을 시켜서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배아를 바로 넣는 게 아니라 발달을 잘 하는 배아인지도 결국 끝까지 확인을 해서 이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임신 성공률은 인공수정의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이게 인공수정을 먼저 시도를 해보고 시험관 악으로 넘어가는 이런 루트가 맞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왜 임신이 안 되는지, 그리고 검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을 하시는 거지, 꼭 이렇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환자분이 뭐 나이가 40세 이상 많으시거나, 혹은 호르몬 검사를 했는데 난소 기능 저하가 있다거나, 아니면 나팔관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 혹은 남편분의 정자 상태가 자연임신이나 인공수정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많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굳이 인공수정 과정을 거쳐실 필요는 없어요. 바로 시험관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는 나이도 35세 미만으로 젊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공수정을 우선적으로 권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관에 비해서는 비교적 편하게, 수월하게 시도를 해보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네요. 근데 이 난임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뭐 들어보니까 뭐 소위 성지로 불리는 병원 같은 게 있던데, 이거 선택하는 기준은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난임 치료는 뭐 시험관이든 일반적인 난임 치료든 간에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호르몬 결과를 가진 환자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약을 썼을 때 똑같은 반응이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뽑은 배아의 상태도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도 잘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의 어떤 경험과 숙련된 기술이 있는 의료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배아를 다루는 연구진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뭐 1차에서 배아를 이렇게 수정을 시켜봤는데 생각보다 수정률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얼른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서 그 다음 대안을 또 찾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이제 숙련된 연구진이 갖춰져 있는 병원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난임 치료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어떤 약이라던가 새로운 배양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최신 트렌드를 조금 민감하게 캐치하고 잘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가시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은 이제 타임랩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많이들 시작하고 있는 배양 방법인데 기존에는 우리가 배아를 발달을 시킬 때 배아를 배양기 안에 넣고 이제 한 번씩 밖으로 꺼내서 이 배아를 혈미경 밑에 놓고 상태를 확인을 했어야 했어요. 이러면 배아가 바깥 환경에 노출이 돼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하루에 여러 번을 뺏어 볼 수는 없으니까 딱 보는 그 순간에 배아 상태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점도 있는데 최근에 많이 쓰기 시작한 타임랩스라는 배양기는 배아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배아를 밖으로 꺼내지 않고도 이 배아의 상태를 밖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타임랩스는 10분 간격으로 계속 배아의 사진을 찍어요. 24시간 동안. 그렇게 찍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관찰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배아가 정말로 좋은 배아인지 이거를 선별해내는데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배양 방법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기술도 좋아지다 보니까 임신 걱정하시는 분들 그래도 걱정을 조금 덜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난임과 관련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포인트 전해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에서는 일단 내가 난임이 의심이 되는 그리고 임신이 어려운 어떤 부분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 마시고 난임병원에 가셔서 내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해보고 난임병원에 간다고 해서 꼭 무조건 시술을 진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연임신을 시도하시는 분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일단 뭔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난임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서 현재 나의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를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병원 선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 저의 의견을 조금 보탠다면 좀 환자분들이 편하게 가실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난임 치료 특히 시험관 시술을 받는 분들은 병원을 굉장히 자주 가시거든요. 제가 뭐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오시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난임 병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진료를 시작하는 이유가 진료 일찍 보고 출근하거나 하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진료를 하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특히 임신 준비를 하시고 난임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세요. 다들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래서 뭔가 이름 있는 큰 센터에 가는 게 이게 내가 노력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험관 시술이라는 게 한 번에 그렇게 성공을 잘하면 정말 너무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그만큼 금방 지쳐요. 또 나의 일상생활이 너무 병원에만 묶여 있다 보면은 우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의 절망감도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조금 몸이 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병원을 고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 박향기 원장님과 함께 난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하게 생각했다고 무조건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우리 아이가 생길 수 있게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